이런 정신 나간 년을 봤나? 챙긴다는 게 고작 소뚜껑이야? 관군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는 와중에도 여종덕이는 울고 있는 8살 아씨의 손을 잡는 대신 시커먼 무쇠 솥뚜껑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요. 저 무거운 쇳덩이를 이고 유배기를 가겠다고? 돌았구만. 비단 옷도 폐물도 아닌 그 녹슨 솥뚜껑 하나가 훗날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콧대 높은 양반들을 무릎 꿇리게 될 줄은 그땐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조선 숙종 15년 기사년 유난히도 일찍 찾아온 동장군이 한양 도성을 휘감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북촌 어귀에 자리 잡은 이조참판 김진수 대감의 소슬 때문이 벼락 같은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평온하던 저녁상은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들이닥친 것은 저승사자보다 더 서슬퍼런 금부도사와 수십 명의 관군들이었습니다. 역적 김진수는 어명을 받으라.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기도 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이 붉은 뱀 혀처럼 넘실거렸고 도망치던 하인들의 비명과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생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이제 간 8살이 된 서연 아씨는 구석진 다락방에 처박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는 찢겨 나갔고 곱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린 상태였지요.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여종덕이가 뛰어들었습니다. 22살, 남들보다 골격이 크고 우직해 곰이라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덕이는 공포에 질린 아씨를 보자마자 다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자개로 장식된 보석함이 뚜껑이 열린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금가락지며 옥비녀, 은장도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지요. 다른 종들이라면 벌써 품속에 쓸어 담아 도망쳤을 감나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이의 눈은 그 찬란한 폐물들을 스치듯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저것들은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화를 부를 뿐이야. 덕이는 서연을 들쳐 엎는 대신 아씨의 손을 꽉 쥐고 부엌으로 내달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부엌. 덕이의 시선이 꽂힌 곳은 쌀독도 녹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아궁이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시커먼 무쇠 솥뚜껑이었습니다. 지름이 2자는 좋기 넘을 듯한 거대한 쇳덩어리였지요. 덕이야, 무서워. 서연이 울먹였지만 덕이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치마끈을 질끈동여 매더니 아궁이 위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전 먹던 힘을 다해 그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으으. 장정들도 들기 버거워하는 육중한 무게의 덕이의 목에 굵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굴러다니던 질긴 광목천을 찾아 솥뚜껑의 손잡이와 가장자리를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거북이 등딱지처럼 그것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자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덕이는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관군 하나가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챙길 게 없어서 다 썩은 솥뚜껑을 훔쳐. 미친년이 따로 없구나. 관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덕이의 엉덩이를 군화 발로 걷어찼습니다. 덕이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도 등에 진 솥뚜껑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두 팔로 솥뚜껑의 가장자리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껍질 속에 몸을 숨긴 짐승이 새끼를 품은 듯 처절해 보였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나리. 유백일에 우리 아기씨 밥이라도 지어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덕이가 입안 터진 곳에서 흐르는 피를 뱉어내며 애원했습니다. 관군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밥, 흐흐, 역적에 딸려니 밥 구경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년들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야. 이 쓸모없는 쇠덩이나 끌어안고 지옥으로 가거라. 와장창 관군들이 부엌 살림을 몽둥이로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덕이 등에 매달린 고철 덩어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금붙이 하나 없는 빈털털이, 게다가 무거운 고철을 짊어진 미친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덕이의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포졸들이 덕이와 어린 서연을 짐승 다루듯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덕이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서연은 자지러지게 울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굴비 엮듯 줄줄이 엮인 집안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던 김 대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덕이의 등에 들린 솥뚜껑을 보고 묘한 안도감을 스치듯 보였습니다. 덕이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등에 진 솥뚜껑의 매듭을 더욱 단단히 조였습니다. 차를 파고드는 쇠덩이의 고통보다 앞으로 닥칠 시련이 더 무거울 것을 알기에 그녀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깨물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보며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충격을 받더니 저 종년이 실성을 했나 보군. 그러게 말이야. 도망을 가려면 쌀자루나 훔칠 것이지 무거워서 걷기도 힘든 솥뚜껑이라니. 제정신이 아니야. 차가운 늦가을 밤 공기 사이로 비웃음과 탄식이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한 명문가의 어린 딸과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여종 덕이의 기나긴 유배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매달린 검은 무쇠 덩어리가 그녀의 걸음마다 달그락거리며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미친 지지라 조롱받던 그 선택이 훗날 썩어빠진 조정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등 뒤로 쏟아지던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는 어느새 차가운 바람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빠져나온 죄인들의 행렬은 벌써 닷새째 남쪽을 향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철그렁 철그렁.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자갈밭에 끌리며 내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북쪽의 험한 산골로 보내졌다면 덜 억울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지는 전라도 끝자락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한다는 이름 없는 섬, 노루섬이었습니다. 매서운 초겨울 칼바람이 죄인들의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8살 서연 아씨의 고운 비단씨는 이미 다해져서 엄지발가락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하얀 발 뒤꿈치는 까져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으흑 덕이야.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발이 불타는 것 같아. 서연이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걷던 덕이가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여전히 그 시커먼 무쇠 솥뚜껑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기씨 일어나셔야 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 놈들이 또. 덕이가 다급하게 서연을 일으키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
덕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닷새 내내 20관이 넘는 무쇠덩어리를 짊어지고 걸었으니 살가 죽이 온전할 리 없었지요. 무명천으로 끈을 만들어 어깨에 걸었지만 그 끈이 살을 파고들어 깊은 골을 만들고 진물이 엉겨붙어 옷감과 살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말라붙었던 딱지와 옷감이 뜯겨나가며 생살이 드러나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저고리 어깨 부분이 순식간에 붉은 핏물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세요, 아기씨. 제 등 뒤로 아니, 앞으로 안으셔야겠어요. 뒤에는 솥뚜껑이 있으니. 그 꼴을 지켜보던 나졸 왕칠이 기가 차다는 듯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덕이 등짝에 붙은 저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가 눈에 거슬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걸음도 느려질 뿐더러 볼 때마다 기이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애새끼를 안고 가겠다고? 왕칠이 덕이의 진물은 어깨를 곤봉으로 퍽 하고 밀쳤습니다. 덕이가 비틀거렸지만 용케 중심을 잡았습니다. 등에 진 솥뚜껑 무게가 오히려 중심추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지요. 내년 어깨 꼴을 좀 봐라.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그 쇳덩이를 아직도 이고 있어? 당장 내다 버려. 왕칠이 소리치며 허리춤에서 환도를 꺼내 덕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솥뚜껑을 묶은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릴 심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덕이의 눈빛이 새끼를 지키려는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왕칠을 등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강! 왕칠의 칼자루가 무쇠 솥뚜껑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요. 이건 제 목숨입니다. 덕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솥뚜껑의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솥뚜껑이 제 몸의 일부라도 되는 양 등과 솥뚜껑 사이에 틈을 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이게 진짜 돌았나? 야, 그깟 고철이 뭐라고 이 난리야? 그게 쌀이라도 나온다더냐? 아니면 금덩이라도 숨겨놨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칠이 엎드려 있는 덕이의 옆구리를 군홧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흙먼지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어린 서연 아씨가 비명을 지르며 덕이의 몸 위로 덮쳤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덕이 언니 때리지 마세요. 제발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덕이를 감싸는 어린 아씨의 모습에 주변을 지나던 다른 죄인들과 호송관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죄인의 가족이라지만 너무한다 싶었겠지요. 에이, 재수 없게시리. 가자. 가 시간 지체하지 말고. 왕칠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육모방망이를 고쳐쥐었습니다. 똑한 연정 그렇게 무거우면 내 발로 기어서라도 따라와라. 해 떨어지기 전에 주마까지 못 오면 그땐 진짜 산짐승 밥으로 던져주고 갈 테니. 나졸들이 씩씩거리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흙먼지 속에 남겨진 덕이는 그제야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안이 터졌는지 시뻘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턱을 적셨습니다. 덕이야, 괜찮아. 많이 아프지? 나 때문에. 서연이 울먹이며 소매 끝으로 덕이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덕이는 피 섞인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요, 아기씨.
저는 뼈가 통뼈라 이까지 발길질은 간지럽지도 않아요. 어릴 때 아범한테 맞은 거에 비하면 약과지요. 덕이는 끙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섰습니다. 등에 짊어진 솥뚜껑이 덜그럭거리며 그녀의 진물은 어깨를 다시금 짓눌렀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서연 아씨를 앞쪽으로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씨, 저 솥뚜껑이 말입니다요. 지금은 무거워 보여도 섬에 가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밥도 해 먹고. 덕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전 집안이 풍비박산 나던 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시던 대감마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엌 쪽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이야, 솥뚜껑 무쇠 솥뚜껑을 챙겨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으로만 전하던 그 절박한 당부. 덕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어르신의 마지막 명령이기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유백일. 찬 바람이 윙윙 불어대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덕이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찍혔지만 등 뒤에 검은 솥뚜껑은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1000리 길. 산 넘고 물 건너 당도할 그곳 노루섬이 지옥일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련 곰탱이 같은 여종 덕이가 짊어진 저 녹슨 쇳덩이 안에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철썩. 거친 파도가 뱃전을 때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꼬박 보름. 육지 끝자락에서도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들어온 곳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절에고도 노루섬이었습니다. 뱃멀미로 노랗게 뜬 얼굴을 한서연 아씨와 덕이는 짐짝처럼 선착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졸 왕칠은 관아에 인계 문서를 던지듯 넘기고는 덕이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다.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사방이 바다니 헤엄쳐봐야 물고기 밥밖에 더 되겠느냐. 왕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에 오르자 뱃사공이 노를 젓는 끼익 끼익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항구에 모여있던 섬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그것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라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덕이가 파들파들 떠는 아씨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어귀로 들어서려 하자 곰방대를 문 노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덕이의 등 뒤에 매달린 거대한 솥뚜껑과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역적놈의 씨앗들이 굴러들어와 우리 마을에 들일 순 없소. 당장 꺼지시오. 이장의 고함에 주변에 있던 안악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서 영모를 꾸미다 삼족이 멸해졌다지. 아이고 끔찍해라.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까지 관아에 끌려갈라.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덕이의 발치에 퍽 하고 떨어졌습니다. 서연 아씨가 비명을 지르며 덕이의 치맛자락 뒤로 숨었지요. 덕이는 등 뒤에 무거운 솥뚜껑 무게를 견디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요. 아기씨가 며칠째 굶었습니다. 비를 피할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제발. 시끄럽다. 정 살 곳이 필요하면 저기 저 끄트머리 벼랑 끝으로 가보든가
10년째 비어있는 귀신 나오는 집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죽든 살든 우리 눈에만 띄지 마라. 이장이 가리킨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이 들이치는 그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지요. 덕이는 입술을 깨물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 뒤에 화살처럼 꽂혔지만 등에 진 무쇠 솥뚜껑의 묵직함이 오히려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휘잉 윙윙. 절벽 위의 바람 소리는 마치 원귀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집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붕의 볏짚은 다 썩어 하늘이 숭숭 뚫려 있었고 방문은 뜯겨나가 바람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단 짐승의 굴에 가까웠지요. 덕이 언니 나 무서워. 여기서 어떻게 살아? 서연 아씨가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운 비단옷만 입고 자란 아씨에게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을 테지요. 하지만 덕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등에서 솥뚜껑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육중한 쇳덩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폐가의 정막을 깼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덕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너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는 돌들이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고 쥐들이 파놓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덕이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주워와 아궁이 형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돌을 나르느라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까져 붉은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그락 척 달그락 척. 돌을 쌓고 차가운 진흙을 개어 발라 틈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서부터 천리 길을 이고 온 그 무쇠 솥뚜껑을 아궁이 위에 올렸습니다. 우웅. 무거운 솥뚜껑이 아궁이와 맞물리며 낮고 묵직한 공명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커먼 솥뚜껑 하나가 자리를 잡자 패어갔던 부엌이 거짓말처럼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멍 뚫린 지붕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솥뚜껑의 검은 표면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지요. 그것은 단순한 부엌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삶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덕이는 치마폭으로 솥뚜껑의 먼지를 정성스레 닦아내며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기씨 보세요. 솥을 걸었으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요. 대감마님께서 주신 솥뚜껑이 이렇게 크고 튼튼하니 귀신도 무서워서 못 들어올 겁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 검고 둥근 쇳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솥뚜껑만큼은 왠지 모를 온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비록 쌀 한 톨 장작 한 갭이 없는 빈 아궁이었지만 덕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쇠 솥뚜껑이 있는 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꼬르륵거리는 아씨의 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덕이는 갯벌로 나갔습니다. 살을 내는 삭풍이 불 때마다 얇은 저고리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했지만 움막에서 허기에 지쳐 잠든 어린 아씨를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가 없었지요. 마을로 내려가 구걸을 했다가는 또다시 역적의 자식이라며 돌팔매질을 당할 게 뻔했기에 덕이는 아무도 없는 새벽녘 썰물대를 노려 갯벌 바닥을 벅벅 긁었습니다. 서걱, 서걱.
거친 갯벌 흙과 바위 틈을 헤집는 손끝이 터지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틈에 다닥다닥 붙은 굴을 캐냈습니다. 다행히 섬마을이라 지천에 널린 게 굴이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을 방앗간 뒷마당에 몰래 숨어 들어가 바닥에 흩어진 메밀 껍질과 부스러기 가루를 한 줌 훔치듯 주워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절벽 위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아 씨는 허기에 지쳐 까무룩 잠이 들어 있었지요. 덕이는 지체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주워온 마른 솔갈비가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어제 걸어둔 그 무쇠 솥뚜껑이 검붉은 빛을 띠며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처참한 살림살이었지만 덕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덕이가 기가 막힌 걸 해드릴 테니. 덕이는 캐온 굴을 돌로 일깨어 그 뽀얀 물로 거친 메밀 가루를 반죽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퍼렇게 달궈진 솥뚜껑 위에 반죽을 넙대대하게 펼쳤지요. 치이이 움막 안에 듣기 좋은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솟구쳤습니다. 과연 대감마님께서 아끼시던 무쇠 솥뚜껑은 신통방통한 물건이었습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았는데도 굴에서 나온 짭조름한 국물과 솥뚜껑이 머금은 은은한 열기가 만나자 반죽은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얇은 양은 냄비였다면 진작 새카맣게 타버렸을 테지만 묵직한 무쇠는 열을 품었다가 천천히 내어주며 음식을 달래듯 익혀내고 있었지요. 고소한 메밀 냄새와 향긋한 굴 냄새가 어우러져 절벽을 타고 마을 아래로 솔솔 내려갔습니다. 그 냄새는 꽁꽁 닫혀있던 마을 사람들의 대문 틈새까지 파고들었지요. 킁킁, 이게 무슨 냄새래? 저기 저 귀신 나오는 흉가 쪽 아니여? 냄새가 기가 막힌디. 어느새 움막 근처 바위 뒤에는 마을 아이들 4~5명이 쪼르르 모여 앉아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을 한 아이들은 부모님께 역적놈들 근처엔 얼씬도 말라는 호통을 들었으면서도 그 고소한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기어 올라온 것이었지요. 배고픔 앞에서는 양반이고 상놈이고 역적이고 충신이고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덕이는 솥뚜껑 위에서 잘 익은 굴 메밀전을 뒤집게 대신 얇은 나무 판자로 착 뒤집으며 곁눈질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덕이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요. 덕이는 피식 웃으며 잘 익은 전을 손으로 북북 찢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리 와서 좀 먹고 가거라. 독 안 탔으니 걱정 말고.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다 제일 덩치 큰 녀석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전 한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녀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데다 굴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니 꿀맛이 따로 없었겠지요. 기름진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메밀전이었지만 무쇠 솥뚜껑이 만들어낸 깊은 맛은 아이들의 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그 한마디에 나머지 아이들도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덕이는 아씨 몫을 따로 챙겨두고는 남은 전을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들 먹어라. 체할라. 서연 아씨도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던 아이들이 지금은 덕이 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이 시커먼 뚜껑으로 만든겨. 우리 엄마 솥은 얇아서 금방 타버리는디. 이건 안 타네. 신기하구먼. 입가에 검댕을 묻힌 아이 하나가 솥뚜껑을 신기한 듯 손가락으로 쿡 찔러 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솥뚜껑이 아니란다. 한양서부터 우리를 지켜준 보물단지니라. 덕이는 솥뚜껑에 손잡이를 행주로 쓱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달구면 뜨거워지고 식으면 차가워지지만 한 번 품은 열기는 쉽게 내어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것은 마치 모진 세파 속에서도 아씨를 지키려는 덕이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개중 착한 녀석 하나가 품속에서 찌그러진 고구마 2개를 꺼내 서연 아씨 앞에 수줍게 놓고 도망치듯 내려갔지요. 차가운 바닷바람은 여전했지만 움막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궁이의 불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솥뚜껑 하나가 만들어낸 아주 작지만 확실한 사람의 정이 싹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맛있는 냄새와 따뜻한 음식 앞에서는 저기도 경계심도 잠시나마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냄새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덕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이 냄새를 맡은 이장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절벽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움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남기고 간 온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거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마을 이장 최 노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다짜고짜 아궁이를 내리쳤고 달궈진 솥뚜껑이 굉음을 내며 비스듬히 기울어졌지요. 서연 아씨가 놀라 덕이의 치맛자락 뒤로 숨었습니다. 내 인연들 죄인 주제에 어디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느냐. 목숨 부지하게 해줬으면 쥐 죽은 듯 살 것이지 감히 동네 애들을 꼬드겨. 최 노인이 씩씩거리며 덕이의 뺨을 올려붙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절벽 아래 마을 쪽에서 사람의 비명인지 짐승의 울부짖음인지 모를 끔찍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흐악 사람 살려. 산돼지다 산돼지. 때가 내려왔어. 최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덕이와 최 노인은 동시에 절벽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던 가을 들판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집채만 한 검은 산돼지 10여 마리가 마을 안길까지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괭이며 낫을 들고 나왔지만 성난 짐승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기 바빴지요. 아이고, 우리 1년 농사 다 망치네 저걸 어째. 최 노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마을의 공동 우물가로 돌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방금 전 전을 얻어먹고 내려간 아이들이 오들오들 떨며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 돼, 피해야 해. 최 노인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아래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멀었고 당장 내려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이의 눈에 비스듬히 쓰러진 무쇠 솥뚜껑이 들어왔습니다. 시커멓고 육중한 그 뚜껑은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쇠소리 짐승은 쇠소리를 싫어한다. 덕이는 주저없이 아궁이 옆에 있던 주먹만 한 짱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솥뚜껑의 가장자리 그 얇고 단단한 부분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챙!
날카롭고 거대한 파열음이 절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부엌에서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징소리처럼, 혹은 천둥 소리처럼 묵직하고도 날카롭게 공기를 찢어발겼지요. 최 노인이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씨, 귀를 막으세요. 덕이는 미친 듯이 솥뚜껑을 두들겼습니다. 체엥. 절벽 위 움막은 천연 확성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닷바람을 타고 내려간 괴기스러운 금속음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먹이를 찾아 날뛰던 산돼지들이 그 낯선 굉음에 기겁하여 멈칫했습니다. 특히 우물가로 돌진하던 우두머리 멧돼지는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에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더 크게 더. 덕이의 손바닥이 까져 피가 튀었지만 그녀는 돌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무쇠. 솥뚜껑은 비명을 지르듯 웅장한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노하여 꾸짖는 소리 같기도 했고, 마을을 지키려는 장군의 호령 같기도 했습니다. 꾸예. 결국 우두머리 놈이 견디지 못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놈이 마을 반대편 야산으로 내달리자 나머지 무리도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물결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챙챙. 덕이의 손길이 느려지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솥뚜껑 위에는 덕이의 핏방울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고, 솥뚜껑 자체도 열기와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마을 아래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살았다. 짐승들이 도망갔어. 마을 사람들은 괭이를 내려놓고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곳 바로 절벽 위 흉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를 산발한 덕이가 피 묻은 돌을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옆에 있던 최 노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덕이와 솥뚜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한 쇳덩이라며 발로 차려 했던 그 물건이 마을 아이들과 1년치 식량을 구해낸 것입니다. 자네 손이. 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덕이의 피투성이 손을 가리켰습니다. 덕이는 그제야 통증이 밀려오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짱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저 밥 해먹는 솥뚜껑인 줄만 알았는데 제법 쓸만하지 않습니까? 덕이는 치마폭으로 손을 감싸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아씨가 울먹이며 다가와 덕이의 손을 호호 불어주었지요. 최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라며 멸시했던 그들이었지만 오늘 이 징소리가 아니었다면 마을은 초상집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마을 어귀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낮에 멧돼지에게 밭을 짓밟힌 농사꾼 하나가 절벽 아래 움막으로 올라와 말없이 옥수수 5자루를 놓고 간 것입니다. 누구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 절벽 위 움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귀신 나오는 집이라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무쇠 솥뚜껑은 이제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마을 사람들을 이어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덕이와 아씨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든든한 무쇠가 다가올 겨울의 끔찍한 역병 앞에서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게 될까요? 바람에 실려오는 차가운 공기 속에 불길한 기운이 섞여 있는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놓고 간 옥수수 5자루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노루섬에는 매서운 동장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삭풍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얇은 거정문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창처럼 매달려 위협하듯 번들거렸지요. 하지만 뼈를 애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찾아온 불청객, 바로 괴질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내 배가 끊어지는 것 같아. 동지가 지나자마자 마을 아래쪽에서 밤새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쓰러지는 괴이한 병이었습니다. 의원 하나 없는 외딴 서민이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는 것 말고는 달리 손쓸 방도가 없었지요. 마을 장정 셋이 사흘 만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자 섬 전체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절벽 위 외딴 움막이라고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찬 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죽음의 냄새를 맡은 덕이는 당황하는 대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아기씨, 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셔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진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덕이는 얼굴에 두꺼운 무명천을 두르고 눈 덮인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질 듯한 추위 속에서 그녀가 언 땅을 파헤쳐 캐온 것은 칡뿌리와 말라 비틀어진 삽주뿌리였습니다. 한양 대감마님 댁에 있을 때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있었지요. 이런 독한 열병에는 땅 기운을 머금은 뿌리를 써야 하는데 그냥 쓰면 독이 되어 반드시 불에 덮어 독성을 날려야 한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 많은 약재를 한꺼번에 덮을 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이라며 솥 하나 빌려주지 않을 테고 작은 질그릇으로는 어림도 없는 양이었으니까요. 덕이의 시선이 아궁이에 걸린 시커먼 솥뚜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 저것만 한 것이 없지. 저 무식하게 크고 두꺼운 놈이라면 버텨낼 거야. 덕이는 끙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솥뚜껑을 뒤집어 아궁이에 걸었습니다. 오목하게 파인 솥뚜껑 안쪽은 훌륭한 약탕관이자 거대한 볶음솥이 되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자 차갑던 무쇠가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치익 타다다. 잘게 썬 약초 뿌리가 뜨거운 무쇠 위에서 춤을 추듯 튀어 올랐습니다. 솥뚜껑이 워낙 넓고 두꺼우니 약재가 타지는 않으면서 속까지 골고루 열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약 냄새가 매운 연기와 함께 피어올라 움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이는 밤새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약재를 덮고 그 위에 물을 부어 펄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치 주문처럼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자 덕이는 끓인 약물을 동이에 담아 마을 어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독을 탔을까봐 경계하던 사람들도 자식이 죽어가는 마당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요. 눈 딱 감고 그 물을 가져간 칠성네 집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목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사경을 헤매던 칠성네 막내 아들이 덕이의 약물을 마시고 열이 내린 것입니다. 덕 꺼낸 삽주뿌리의 효능이 통한 것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날 오후부터 절벽 위 흉가 앞에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덕이 처자 제발 우리 어미 좀 살려주게. 여기 고구마라도 가져왔네. 그 약물 한 사발만. 마을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며 피해 다니던 그곳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이는 쉴 새 없이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서 뒤집힌 솥뚜껑은 검은 약물을 쉴 새 없이 끓어 넘치게 했습니다. 얇은 냄비였다면 진작 바닥이 뚫려 깨졌을 테지만
무식하게 두껍고 무거운 그 무쇠 솥뚜껑은 며칠 밤낮으로 계속된 고열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서연아 씨가 나왔습니다. 아기 씨 나오시면 안 됩니다. 덕이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표주박을 들고 사람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8살, 아직 어리고 고운 손이 투박하고 병든 농사꾼의 손에 약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양반집 교수가 천민에게, 그것도 역병 걸린 이들에게 직접 물을 떠먹이다니. 줄을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떼국물 흐르는 옷을 입었어도 그 기품은 숨길 수 없었지요. 누군가 훌쩍이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욕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아기씨, 이 미천한 것들을 살리시겠다고. 덕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솥뚜껑 아래 장작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궁이 속 불꽃이 솥뚜껑을 시뻘겋게 달구고 그 위에서 생명수가 김을 뿜으며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웅장한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라. 끓어서 이 모진 병마를 다 씻어내거라. 그해 겨울 노루섬에서 역병으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흉물스럽다며 손가락질 받던 그 무쇠 솥뚜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보다 더 뜨겁고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솥뚜껑이라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바다 건너까지 흘러갔을까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섬의 평화를 깨뜨릴 진짜 위기가 백기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온 낯선 보찜장수 하나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묘한 눈빛으로 절벽 위 움막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노루섬의 매서운 해풍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씨는 어느덧 11살이 되어 제법 의젓한 태가 나기 시작했지요.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라지만 절벽 끝 위태로운 움막에도 사람 사는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덕이가 갯벌에서 캐온 바지락을 솥뚜껑에 자글자글 굽고 아씨가 고사리 손으로 뜯어온 해방풍을 묻혀내면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더 이상 그들을 역적의 식솔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인의 솥뚜껑에 구운 빈대떡이 아니면 제사상에 올릴 맛이 안 난다며 명절 때마다 메밀가루며 쌀 한 되박을 들고 쭈뼛쭈뼛 찾아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살얼음판과 같아서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의 발길질 한 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썩, 쏴. 파도가 유난히 거칠게 부서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육지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보찜장수 하나가 나룻배에서 내렸습니다. 1년에 2번 소금이나 바늘 따위를 팔며 섬 사람들의 안부를 육지에 전해주던 순박한 박물장수 칠성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사내였습니다. 자, 골라보시오. 한양 도성 안방마님들이 쓰신다는 참빛도 있고 때깔 고운 댕기도 있소. 사내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눈매는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가늘고 매서웠습니다. 덕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마당에 나와 있던 아씨를 서둘러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부엌 아궁이 앞을 지키고 앉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솥뚜껑을 깨끗이 닦아 말리느라 볕이 잘 드는 마당 한가운데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마을 안악들에게 비싼 값의 물건을 팔아치운 보찜장수가 목을 축이겠다며 하필이면 가장 외딴 덕인의 움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길손인데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덕이는 사내를 집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아 황급히 바가지에 물을 떠서 살인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원하게 드시고 어서 가시지요. 허허, 인심 한번 야박하구만. 이 첩첩산중 섬구석에 이리 고운 처자가 숨어 살 줄은 몰랐는데. 사내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면서도 끈적한 시선으로 담장 넘어 집안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길이 마당 평상 위에 놓인 햇살을 받아 검푸른 빛을 띠는 무쇠 솥뚜껑에 딱 멈추었습니다. 어라.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다 마신 물 바가지를 내던지듯 내려놓고는 성큼성큼 살인문을 밀고 들어와 솥뚜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 됩니다. 남의 살림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덕이가 기겁하며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사내는 이미 솥뚜껑을 손으로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매끈하게 닦인 무쇠 표면을 훑고 지나가자 스스쓱 하는 섬뜩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는 주먹을 쥐어 솥뚜껑 한가운데를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탱 그르르. 그것은 투박한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절간의 범종처럼 맑고 은은한 울림이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보찜 장수의 능글맞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아니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이거 예사쇠가 아닌데.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내 솥뚜껑 귀퉁이를 살짝 긁어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이 물건 도대체 어디서 났소? 이건 시골 대장간에서 잡철이나 녹여 만든 솥뚜껑이 아니야. 쇠의 밀도가 촘촘하고 소리가 이토록 맑은 걸 보니 딱 봐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청 주물소에서나 다루는 최상급 정철이구만. 덕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역적이 된 대감마님 댁에서 정신없이 떼어온 것이라 그저 튼튼한 솥뚜껑인 줄만 알았지. 그것이 그토록 귀한 철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장터 고물상에서 주워온 겁니다. 밥 해 먹는 솥뚜껑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덕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찜 장수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고물상, 내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고물상에서 이런 귀물을 줍는다는 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이건 말이오, 적어도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대감댁이나 아니면 궁궐수라간에서나 쓰는 물건이란 말이오. 사내는 말을 흐리며 솥뚜껑의 손잡이, 즉 꼭지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흐릿하지만 그곳에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꼭지 모양새도 그렇고 문양이 심상치 않아. 요즘 조정에서 없어진 관청 물건을 찾느라 혈안이라던데. 그 순간 덕이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솥뚜껑을 확 잡아 채어 등 뒤로 숨겼습니다. 3년간 갯벌 일을 하며 다져진 팔힘이 제법 매서웠습니다. 물 드셨으면 당장 나가세요. 남의 집 세간살이 타박하지 마시고. 덕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보찜 장수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솥뚜껑에 꽂힌 채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찜을 다시 짊어지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거참, 성질 한번 대단하네. 내 이번엔 그냥 가지만 육지에 나가면 관아에 한번 물어는 봐야겠어. 혹시라도 도둑 맞은 물건이면 포상금이 꽤 쏠쏠할 테니. 저벅. 멀어지는 보찜 장수의 발소리가 덕이의 귀에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 뒤에 숨긴 솥뚜껑이 불에 달군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방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서연 아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덕아, 저 사람이 관아의 고변이라도 하면 어쩌지?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야.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솥뚜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간 밥을 짓고 약을 다리고 때로는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 솥뚜껑의 표면이 지는 석양빛을 받아 묘하게 붉은 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도대체 이 솥뚜껑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저 밥 짓는 도구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덕이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유배 생활은 끝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밤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부엌 구석에 있는 거친 기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보찜 장수가 유심히 보았던 그 손잡이 부분, 그곳에 새겨진 문양을 어떻게든 지워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씨와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덕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씨, 걱정 마셔요. 저 보찜 장수가 헛소리를 한 겁니다. 이 솥뚜껑이 뭐라고 관아의 고변을 하겠습니까? 그저 쇳덩이일 뿐인걸요. 덕이는 짐짓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이며 덜덜 떨고 있는 서연을 억지로 자리에 눕혔습니다. 낡은 소미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토닥이는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덕이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서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지쳐 잠이 들자 덕이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노루섬의 절벽 끝 움막에는 뼈를 깎는 듯한 바닷바람 소리만이 휘잉 하고 을씨년스럽게 감돌았습니다. 덕이는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아궁이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붓두막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엔 그 문제의 솥뚜껑이 덩그러니 놓여 주인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무쇠덩어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3년간 비바람을 맞고 매일같이 불을 뗀 탓에 솥뚜껑은 온통 시커먼 그름과 붉은 녹으로 뒤덮여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바구니에서 깨진 기와 조각과 억센 집수세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닦아보자. 닦아보면 알겠지. 놈이 무엇을 보고 눈을 번뜩였는지. 덕이는 미친 사람처럼 솥뚜껑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싹, 싹, 슥스. 거친 기와 조각이 단단한 무쇠 표면을 긁어내는 소리가 섬의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덕이는 단순히 솥뚜껑을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보찜 장수가 남기고 간 불길한 말들을,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불안감을 지워내려는 듯 팔에 온 힘을 실었지요. 거친 기와 단면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긁혀 피가 배어나오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그을음 국물이 덕이의 피와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솥뚜껑의 한가운데 보찜 장수가 유심히 보았던 그 손잡이 부분의 두꺼운 녹이 벗겨지며 검푸른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덕이는 호롱불을 바짝 들이대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허기, 이것. 덕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저 투박하게 뭉쳐놓은 쇳덩이인 줄 알았던 손잡이 꼭지에 아주 정교하고 희미한 문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북이였습니다. 등껍질의 육각형 무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새겨진 거북이 한 마리가 솥뚜껑 손잡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북이의 머리가 정확히 북쪽을 향하고 있는 그 형상은 시골 장터의 대장간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명인의 솜씨가 분명했습니다. 장수를 뜻하는 거북이라 양반가에서 흔히 쓰는 문양이긴 하나 이리 정교할 수가 있나? 덕이는 거친 손끝으로 차가운 거북이 문양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덕이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축년의 그 차가웠던 가을날, 영모 죄를 묻겠다며 금부도사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주인 대감마님은 울부짖는 마님이나 어린 서연 아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충혈된 눈은 마당에 엎드려 떨고 있던 덕이 너머의 부엌, 정확히는 그 가마솥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지요. 덕이야, 지켜다오. 그것을 지켜다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대감의 절박한 눈빛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덕이는 그것이 멸문지화를 당해 굶어 죽게 될 어린 딸의 밥줄을 지켜달라는 뜻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패물함도 비단 이불도 아닌 그 무거운 솥뚜껑을 미친년처럼 짊어지고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밤 녹을 벗겨낸 솥뚜껑 앞에서 덕이는 깨달았습니다. 대감마님이 지키라 한 것은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었음을요.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참으로 둔하였습니다. 이 미천한 종년이 이제야 그 뜻을 헤아립니다. 덕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달궈진 솥뚜껑 위에서 치익 하고 증발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오열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끼익. 안방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모습의 서연이 나왔습니다. 덕아, 안 자고 뭐해? 부엌에서 무슨 슥싹거리는 소리가 났소. 덕이는 화들짝 놀라 젖은 행주로 솥뚜껑에 거북이 문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금 방망이질 쳤지만 목소리만큼은 애써 차분함을 유지했지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아기씨. 솥의 녹이 너무 슬어 밥맛이 변할까봐 좀 닦았습니다. 어서 더 주무세요. 밤바람이 찹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덕이의 말에 안심한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홀로 남은 덕이는 행주 아래 숨겨진 거북이 문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딱딱하고 차가운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을 주어 거북이 문양을 감싼 손잡이 꼭지를 비틀자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헐거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라.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말이지요. 설마. 덕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솥뚜껑 손잡이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면 보찜 장수가 말한 관청의 물건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깥에서는 다시금 거센 삭풍이 불어와 움막의 문풍지를 파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덕이의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쇳덩이 안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거북이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힘껏 돌려보았습니다. 끼리르. 녹슨 쇠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끼리르. 녹슨 쇠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불을 먹은 탓인지 아니면 바닷바람에 삭은 탓인지 거북이 모양의 꼭지는 좀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덕이의 입에서 앓는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식은땀 때문에 무쇠 손잡이가 자꾸만 미끄덩거렸지요. 그녀는 거친 치맛자락으로 손을 쓱 문질러 닦고는 다시금 그 거북이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쇳물로 부어 만든 통짜 쇠덩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기가 생긴 덕이는 부뚜막 한 구석에 있던 들기름 병을 가져왔습니다. 뚜껑 틈새에 고소한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는 다시 힘을 주었지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용을 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름 묻은 손이 헛돌더니 육중한 솥뚜껑이 덕이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좁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쇠 덩어리가 바닥에 돌멩이와 부딪히며 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덕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안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워낙 거센 탓인지 아픈 서연 아씨는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덕이가 솥뚜껑을 다시 집어들려던 찰나였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본 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때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북쪽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던 거북이의 머리가 비스듬히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거북이의 몸통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사각, 사각. 쇳가루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꼼짝도 않던 손잡이가 나사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쇠를 깎아 맞물리게 만든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세 바퀴. 달그락. 마침내 거북이 꼭지가 솥뚜껑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덕이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솥뚜껑 손잡이와 몸통 사이에 파여있는 엄지손가락만 한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구멍 속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그 내용물을 끄집어냈습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기름을 먹여 빳빳하게 굳은 종이에 칭칭 감긴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뭉치였습니다. 겉을 감싼 종이를 벗겨내자 그 안에서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비단 1000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덕이는 그를 잘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나 대감마님 댁부엌대기로 살며 어깨너머로 천자문 정도는 익힌 터였습니다. 흐릿한 호롱불에 비단천을 비춰본 덕이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 끝에 찍힌 붉은 도장, 그것은 분명 임금님만이 쓰신다는 옥새의 문양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비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솥뚜껑을 지닌 자가 과인의 증인이다. 함부로 입을 여는 자, 삼족을 멸할 것이나 이것을 지키는 자는 훗날 역적의 누명을 벗으리라. 덕이의 손에서 비단 천이 힘없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이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징을 쳐 멧돼지를 쫓고 빈대떡을 부쳐 먹고 아씨의 약초를 다렸던 그 솥뚜껑이 사실은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목숨이자, 아니
조선의 운명이 걸린 시한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것에게 이리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덕이의 입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아씨의 밥줄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아씨의 목숨을 올가맬 수도 혹은 살릴 수도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보찜 장수가 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해달라 했는지, 대감마님이 왜 죽어가면서도 이 솥뚜껑을 찾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복의 안에 있는가. 거친 바람 소리에 섞여 사리문 밖에서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 냄새와 피 냄새를 풍기는 아주 불길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덕이는 본능적으로 비단천을 다시 똘똘 말아 솥뚜껑 구멍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거북이 손잡이를 구멍에 맞추고 미친 듯이 돌려 잠갔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구멍을 맞추기도 힘들었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끽, 손잡이가 완전히 잠기자마자 낡은 부엌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비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시커먼 삿갓을 눌러 쓴 장정들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들의 옷자락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솥뚜껑을 등 뒤로 숨기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눈빛만은 3년 전 솥뚜껑을 처음 짊어졌던 그날처럼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솥뚜껑은 단순한 무쇠 덩어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구십니까? 이 야심한 밤에. 덕이의 외침에 삿갓을 쓴 사내 하나가 씩 웃으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관군들이나 쓰는 서슬퍼런 환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삿갓 아래로 뱀처럼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냄새가 나는구나. 아주 귀한 쥐새끼 냄새가 나. 사내의 시선이 덕이의 등 뒤, 그 검은 솥뚜껑에 꽂혔습니다. 우지끈. 썩어 문드러진 새끼줄이 비명을 지르며 끊어지고 거적인지 문짝인지 모를 것이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비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시커먼 어둠만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가죽신들이 좁은 부엌 바닥을 짓밟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관군들이나 쓰는 서슬퍼런 칼과 묵직한 육모방망이가 매달려 있었는데 번쩍이는 천둥 번개 탓인지 그 칼날이 유독 섬뜩하게 빛났지요. 덕이는 본능적으로 솥뚜껑을 등 뒤 아궁이 쪽으로 밀어넣고는 두 팔을 벌려 부엌 안쪽 어린 서연 아씨가 잠든 방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아래 십수를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떨림을 참아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유배된 죄인의 거처입니다. 관아의 허락도 없이 덕이의 호통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삿갓을 쓴 사내들 사이가 홍해 갈라지듯 스르르 열리며 한 노인이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흙탕이 된 바닥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비단 가죽신, 그리고 그 위로 흘러내린 옥색 도포 자락.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삿갓을 벗어 젖히자 드러난 얼굴은 덕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바로 그 자였습니다. 기축년 그날 대감마님을 모함하여 사약을 받게 만들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 형조참판 김자점이었습니다. 거참. 쥐새끼가 쥐구멍에 숨어 산다더니 여기가 딱 그 꼴이구나. 김참판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비린내가 역겨운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호위 무사가 횃불을 들이밀자 덕이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참판 영감만이 오냐,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긴 내년 주인이 그리 비명행사했으니 내 얼굴을 잊을 리가 없지. 김참판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덕이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부엌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숨을 끊기 직전 즐기는 맹수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내 오늘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한 것은 내년에 죽은 주인이 숨겨둔 훔친 물건을 찾으러 왔다. 역적 모의에 쓰려던 더러운 돈을 빼돌려 인연에게 맡겼다는 말이 들려서 말이야. 거짓말입니다. 대감마님은 청렴결백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곤 이 비루한 몸뚱어리와 밥해 먹는 솥단지 하나뿐입니다. 덕이가 악을 쓰며 외쳤지만 김참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짓을 하자 뒤에 서 있던 관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좁은 부엌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쨍그라. 금이 간 항아리가 깨지고 덕이가 겨우 말려둔 시래기가 진흙 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놈들은 아궁이를 발로 차 무너뜨리고 벽에 걸린 녹슨 홈이며 낫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덕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등 뒤의 솥뚜껑만은 내주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서연 아씨가 요란한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덕아, 무슨 일이냐? 으앙. 11살 서연은 험악한 사내들과 번쩍이는 칼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김참판의 시선이 순식간에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저것이 역적의 씨앗이로구나. 유배지에서 굶어 죽은 줄 알았더니 제법 컸어. 김참판이 서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덕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아기 씨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비키거라. 이 천한 것이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 퍽. 김참판의 발길질이 덕이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덕이는 윽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덕이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쓰러지면서도 바닥에 놓인 솥뚜껑 위로 엎어져 그것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매를 맞을 때 머리를 감싸거나 아이에게 달려갈 터인데 이 계집은 하필이면 그 시커먼 무쇠 덩어리를 제 목숨보다 귀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김참판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김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 관군들이 멈칫했습니다. 김참판이 덕이 앞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 끝으로 덕이가 깔고 앉은 솥뚜껑을 툭툭 쳤습니다. 탕, 탕. 둔탁하면서도 맑은 쇳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예사 무쇠가 아니로구나. 궁궐수라간이나 관청 주물소에서나 쓰는 아주 질 좋은 상등품 쇠야. 김참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덕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재산이 압류당하고 몸만 빠져나온 유백일에 쌀가마니도 아니고 폐물함도 아니고 고작 이 무거운 솥뚜껑을 짊어지고 왔다. 그것도 천리 길을? 덕이의 심장이 멎을 듯했습니다. 김참판의 눈빛이 탐욕과 의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뭐가 있구나. 덕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솥뚜껑 손잡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방금 잠근 거북이 장식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저 밥해 먹는 솥뚜껑일 뿐입니다. 제발 제발 이것만은. 이놈들아,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전현을 끌어내고 저것을 가져와라. 김참판에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장정둘이 달려들어 덕이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안 돼, 이건 놔 안 돼. 덕이는 손톱이 뒤집히도록 솥뚜껑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닥에 그녀의 손톱 자국이 길게 패였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덕이는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솥뚜껑은 김참판의 발치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김참판이 흙투성이가 된 솥뚜껑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디 보자. 죽은 대감이 저승가면서까지 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가 허리를 굽혀 솥뚜껑의 거북이 손잡이, 즉 밀서가 숨겨진 그곳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그건 내 목숨줄입니다. 김참판의 손가락 끝이 거북이 장식의 차가운 쇠붙이에 닿으려는 찰나 바닥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덕이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짐승이 포효하듯 괴성을 지르며 김참판의 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뒷걸음질 치던 김참판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행패냐. 주인이 휘청거리자 곁을 지키던 장정들이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더니 덕이의 가냘픈 등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았습니다. 퍽, 퍽, 우드드.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섬뜩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움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덕이의 호쩌고리는 금세 시뻘건 선혈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목구멍을 넘어오고 눈앞이 번쩍거렸지만 덕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으면 맞을수록 그녀는 솥뚜껑을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어미가 갓 낳은 새끼를 품듯 그녀의 온몸은 솥뚜껑과 하나가 되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안 된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그녀의 손톱이 무쇠 솥뚜껑을 긁어대며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보통의 안악이라면 진작 기절하여 나가 떨어졌을 매질이었으나 덕이의 눈빛은 흡사 악귀와도 같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김참판이 천천히 손을 들어 하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만. 매질이 멈추자 거친 숨소리와 빗줄기가 천막을 때리는 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참판은 피투성이가 되어 솥뚜껑을 깔고 앉은 덕이와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있는 어린 서연 아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내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해서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내년이 진정 충직한 종년이라면 매를 맞을 때 어린 아기씨를 먼저 감싸 안았어야지. 헌데 너는 내 상전인 아기씨가 저리 떨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저 녹슨 쇳덩이만 끌어안고 있구나. 덕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정곡을 찔린 것입니다. 김참판이 허리를 숙여 덕이의 귓가에 나지기. 그러나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속삭였습니다. 제 목숨보다, 제 주인보다 더 귀한 것이 저 안에 들어있다는 뜻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그저 밥해 먹을 도구일 뿐이라. 덕이가 덜덜 떨며 뒤늦게 변명하려 했지만 김참판의 눈동자는
이미 확신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끌어내라. 장정 셋이 동시에 달려들어 덕이의 팔다리를 짐승 포획하듯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이거나 이놈들아, 내 솥뚜껑. 덕이가 발악하며 버텼지만 장정들의 완력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덕이의 손에서 기어이 솥뚜껑이 떨어져 나갔고 장정 하나가 그것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텅, 텅. 김 참판이 쥐고 있던 지팡이로 솥뚜껑에 배를 툭툭 치자 꽉 찬 무쇠 소리가 아닌 어딘가 빈 듯한 둔탁한 공명음이 울렸습니다. 역시 소리가 다르구나. 속이 비어 있어. 그는 솥뚜껑을 뒤집어 보더니 손잡이 부분의 미세한 이음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년 동안 덕이가 매일 밤 닦고 또 닦아 반질반질해진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가 횃불빛을 받아 기묘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이걸 챙기게. 내 거처로 가져가서 톱으로 썰어보든 불에 달구든 해서 속을 봐야겠네. 대단한 보물이거나 아니면 내 목을 조를 비수가 들어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예, 나리. 하인이 솥뚜껑을 짊어지고 나가려 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덕이가 피 묻은 손을 뻗으며 처절하게 기어갔습니다. 돌려주시오, 제발 돌려주시오. 그것 없이는 우린 죽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덕이를 발로 걷어차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들이치는 비바람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덕이와 서연. 덕이는 멀어지는 솥뚜껑을 바라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으흐흐. 천리 유백일을 함께 왔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으며 멧돼지 떼를 쫓아주었던 그 솥뚜껑. 무엇보다 억울하게 죽은 주인의 누명을 벗길 유일한 증좌가 지금 막 김참판의 소나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움막을 나서던 김참판이 멈칫하더니 다시 뒤를 돌아 덕이를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쇳덩이만 가져가선 여는 법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억지로 열다가 내용물이 상하면 곤란하지. 그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덕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전연도 묶어서 끌고 오거라. 예. 입을 열게 하는 데는 인두만 한 것이 없지. 오늘 밤 전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똑똑히 들어보자꾸나. 하인들이 다시 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석에 있던 서연 아씨가 더가 안 돼 하고 울부짖으며 달려왔지만 덕이는 이미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먹은 빗물 젖은 흙바닥을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한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저것만은. 비바람 몰아치는 노루섬의 밤, 덕이는 짐승처럼 포승줄에 묶여 김참판의 숙소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밖과는 딴판으로 마을 이장 집 사랑방은 숨이 턱 막힐 만큼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로 속 참수치 다닥 하고 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방 한가운데 놓인 칠기 탁자 위에는 덕이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시커먼 무쇠 솥뚜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을 먹여 반질반질한 그 표면 위로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가 비치니 마치 살아있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기괴해 보였습니다. 덕이는 양팔이 뒤로 꺾인 채 포승줄에 꽁꽁 묶여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방바닥을 흥건히 적셨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탁자 위 솥뚜껑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 비단요의 비스듬히 기댄 김찬판이 긴 담뱃대를 빨며 덕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후. 김찬판이 길게 내뿜은 뿌연 담배 연기가 덕이의 얼굴로 뱀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가늘게 뜬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매서웠습니다. 이복의 덕이라고 했나? 내 충심이 참으로 가상하더구나. 내 너를 보니 한양집에 두고 온 내 늙은 유모가 생각나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김찬판이 몸을 일으켜 덕이 앞으로 다가오더니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덕이의 무릎 앞에 철썩 하고 던졌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며 하얀 은화와 엽전들이 짤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지요. 이게 백냥이다. 평생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지. 덕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흩어진 돈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금이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김찬판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욱 달콤하고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다. 내가 저 솥뚜껑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걸 어떻게 여는지만 말해준다면 내 즉시 관가에 기별하여 너를 면천시켜 주마. 면천. 천한 노비 신분을 벗고 양인이 된다는 그 말. 그 두 글자가 덕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삶, 무엇보다 뱃속에 품게 될지도 모를 내 자식만큼은 노비로 낳지 않아도 되는 삶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순간 덕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방 안은 따뜻했고 눈앞의 돈은 손만 뻗으면 닿을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솥뚜껑 손잡이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보며 아래 십수를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대감마님이 피를 토하며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다. 저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아기 씨의 목숨이고 억울하게 죽은 가문의 명줄이다. 내가 편하자고 저걸 팔아넘기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년이 되는 것이다. 덕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소희는 그저 밥해 먹을 솥뚜껑이라 챙겼을 뿐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김찬판의 미간이 순식간에 구겨졌습니다. 부드럽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살기만이 얼굴을 뒤덮었지요. 인연이 기어이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김찬판이 턱짓을 하자 옆에 서 있던 우락부락한 하인놈이 화로에 꽂혀 있던 인두를 꺼내 들었습니다. 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 끝이 공기 중의 습기와 만나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확 끼쳐오는 뜨거운 열기에 덕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으나 뒤에 서 있던 장정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통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 그 반반한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도 계속 모른다 할 테냐. 말해라, 저 솥뚜껑 꼭지를 어찌 여느냐. 김찬판의 호통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인이 시뻘건 인두를 덕이의 뺨 가까이 들이대자 덕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정말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입을 찢어라, 당장. 하인이 인두를 덕이의 입술로 가져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닫혀있던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멈추시오, 그만두란 말이오. 11살 서연 아씨였습니다. 하인들이 덕이를 끌고 갈 때 몰래 뒤를 밟아 빗속에서 떨고 있다가 덕이의 비명 소리에 앞뒤 잴 것 없이 뛰어들어온 것이었지요. 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와 덕이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렸습니다. 아기씨, 여긴 왜 오셨습니까? 도망가세요. 어서요. 덕이가 울부짖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어린 눈빛만은 서슬퍼런 김참판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지요. 내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인두를 들이대느냐. 내 비록 역적의 딸로 몰려 유배를 왔으나 내 몸에는 사대부의 피가 흐른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아이 터럭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김참판은 뜻밖의 방해꾼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장죽을 탁자에 탁탁 털었습니다. 호, 맹랑한 계집아이로고. 제 아비가 능지처참을 당한 것을 보고도 아직도 양반 타령이냐? 좋다. 그럼 내가 말해보거라. 저 솥뚜껑에 무엇이 들었느냐? 말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이 종년의 살타는 냄새를 맡게 해주마.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치마폭에 감추며 뒤에 있는 덕이를 힐끔 돌아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덕이. 지난 3년 자신을 위해 갯벌을 기고 멧돼지와 싸우며 어미처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고 김참판을 향해 외쳤습니다. 네, 내가 말하겠소. 그러니 덕이는 풀어주시오. 그 말에 덕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 안 됩니다. 아기씨, 절대 안 됩니다. 입을 여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요. 으흐흐. 덕이가 몸부림을 치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김참판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선 뒤였습니다. 김참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며 그는 천천히 솥뚜껑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자, 어서 말해보아라. 이 투박한 쇳덩이 어디에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우르릉 쾅쾅거리며 노루섬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꼭지, 그 솥뚜껑 꼭지를 돌리면 됩니다. 서연 아씨가 파르르 떨리는 손끝으로 솥뚜껑의 정수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참판의 얼굴에는 비열한 환희가 번졌지요. 그는 거칠게 덕이를 발로 밀쳐내고는 솥뚜껑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허허,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입가 쇳덩이 손잡이에 목숨줄이 달린 줄도 모르고 먼 길을 돌아왔구나. 김참판은 탐욕의 눈이 멀어 솥뚜껑 꼭지를 덥석 움켜쥐고는 끙끙거리며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3년 묵은 녹과 부엌의 기름때가 엉겨붙은 무쇠 덩어리가 그리 쉽게 열릴 리 만무했지요. 땀을 뻘뻘 흘리던 그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야, 밖에 나가서 큰 돌덩이나 망치를 가져오너라. 그냥 깨부수어서라도 꺼내야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덕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을 기어가며 김참판의 발목을 사력을 다해 부여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걸 부수면 안 됩니다. 날이 그건 대감마님의.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비키지 못해. 퍼.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참판의 가죽신이 덕이의 어깨를 사정없이 걷어찼고 덕이는 방구석으로 처박히며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하인이 망치를 가지러 방문을 벌컥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시퍼런 번개가 노루섬을 갈랐습니다. 번쩍이는 섬광 아래 드러난 것은 망치를 가지러 가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마당을 가득 메운 수십 개의 횃불. 그것은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도리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누구냐? 하인이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횃불을 들고 선 이들은 다름 아닌 섬마을, 이장과 뱃사공, 그리고 지난 3년간 덕이가 갯벌에서 캔 약초를 다려 먹여 살려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스랑과 낫,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서슬퍼런 살기를 띠고 있었지요. 어떤 놈들이여, 우리 은인을 건드리는 작자들이. 이장의 걸걸한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김참판이 당황하여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이놈들 나는 조정의 참판이다. 관군에게 대항하려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영모 죄로 다스려 삼족을 멸할 것이다. 하지만 뱃사공이 들고 있던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거칠게 맞받아쳤습니다. 참판이고 나발이고 3년 전 역병 돌 때 우리 다 죽게 생겼을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던 나라님들이 이제 와서 죄 없는 안악을 족친다니 그게 법이여. 우린 그런 법 모른다. 와. 마을 사람들의 함성은 억눌렸던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덕이가 베푼 작은 씨앗들이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사람들이 좁은 마당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치자 김참판이 데려온 관군들이 칼을 뽑아 들고 막아섰으나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성난 민심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챙채챙퍼. 좁은 마당과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쇠스랑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빗소리가 뒤엉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지요. 혼란을 틈타 방 안으로 뛰어든 억척어미 곰배대기 김참판의 하인을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덕인의 정신 차려 아기씨 데리고 도망가. 곰배대기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든 덕이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솥뚜껑이 보였습니다. 김참판도 그것을 보았는지 살기 어린 눈으로 칼을 빼 들고 솥뚜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깟 놈들 내 저것부터 부수고 볼 것이다. 서연 아씨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덕이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난 3년 굴껍데기에 손이 베이고 멧돼지와 싸우며 단단해진 것은 손바닥 굳은 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짐승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바닥에 있던 솥뚜껑 손잡이를 낚아챘습니다. 이놈. 덕이는 무려 20근이 넘는 무쇠 솥뚜껑을 마치 깃털처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김참판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깡. 김참판의 장검이 솥뚜껑의 등과 부딪히며 요란한 쇳소리를 냈고 그 엄청난 진동에 김참판은 손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으악, 내 손, 내 주인을, 내 아기씨를 건드리지 마라. 덕이는 솥뚜껑을 방패처럼 앞세우고 황소처럼 돌진했습니다. 그 시커먼 무쇠덩어리는 밥을 짓던 도구도 약을 다리던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대감마님의 한이자 덕이가 지켜야 할 목숨의 무게 그 자체였지요. 비키란 말이다 저 미친 종년이. 김참판은 솥뚜껑의 위압감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김참판은 2걸음씩 물러났고 어느새 그들은 들이치는 비바람 속 벼랑 끝 난간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우르릉 쾅. 발밑에서는 시커먼 파도가 집어삼킬 듯 넘실대고 눈앞에는 살기를 띤 덕이가 솥뚜껑을 지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참판의 등 뒤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김참판은 벼랑 끝에서 뒷걸음질 치면서도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발밑에서는 시커먼 파도가 곤줄인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철썩 바위를 때렸고 덕이는 무쇠 솥뚜껑을 방패처럼 앞세운 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를 노려보았지요. 덕이의 눈빛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의 그것처럼 매서웠습니다. 내 너를 기어이 죽여서라도 그 솥뚜껑을 가져갈 것이다. 저리 비키지 못해. 김참판이 품속에서 시퍼런 비수를 꺼내 들고 덕이에게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삿갓을 푹 눌러쓴 사내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3년 전 덕인의 움막을 기웃거리며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셨던 그 보찜 장수였습니다. 김참판이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뭐냐, 너는 저 보찜 장수 놈도 한패거리였구나. 여봐라. 저놈부터 베어라. 관군들이 창을 돌려 보찜 장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때마침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우르릉 쾅 하고 내리꽂히는 순간 사내의 손에 들린 둥근 노쇠 패가 번쩍이며 섬광을 발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이 노루섬의 바위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숲속 바위 뒤와 나무 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시다. 역적 김영관은 포박을 받아라. 챙그랑. 김참판의 손에서 비수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관군들은 사색이 되어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으며 기세등등하던 김참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어사라니 이 벽지의 어사가. 삿갓을 벗어 던진 암행어사 이명원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덕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덕이는 솥뚜껑을 생명줄인 양꼭 껴안은 채 덜덜 떨고 있었고 그 뒤에는 서연 아씨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명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했구나 부인. 그리고 아기씨. 덕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솥뚜껑만은 절대 놓지 않았지요. 이명원이 덕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제게 주시지요. 대감마님께서 남기신 진심을 확인할 때입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거무튀튀한 무쇠 솥뚜껑을 내밀었습니다. 이명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솥뚜껑의 가운데 솟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왼쪽으로 비틀었지요. 끼익. 녹슨 쇳소리가 났지만 덕이가 매일 밤 기름을 먹이고 닦아온 덕분에 손잡이는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달그락 소리와 함께 손잡이가 나사처럼 풀리며 분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텅 빈 공간이 있었고 돌돌 말린 붉은 비단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명원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겹겹이
기름 먹인 종이 위에는 임금의 친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전하께서 내리신 밀서가 틀림없다. 기사년의 영모는 모두 간신들의 모함이며 충신서, 대감의 억울함을 밝히고 훗날을 도모하라는 어명이 여기 있도다. 어사의 호통이 떨어지자 김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사또. 하지만 이명원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죄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함거에 태워 한양으로 압송하라. 예의. 역졸들이 김참판을 짐승처럼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곰배댁과 이장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덕이는 멍하니 분리된 솥뚜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쇳덩이가 오늘따라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아씨가 덕이의 품으로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덕이는 거친 손으로 아기씨의 등을 쓸어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아기씨, 이 미천한 것이 한 일이라곤 그저 밥 굶지 않게 솥뚜껑 하나 챙겨서 죽도록 닦은 것뿐인데요. 어느새 비구름이 물러가고 동쪽 바다 끝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이의 눈물 젖은 얼굴 위로 따스한 햇볕이 내려앉았고 바닥에 놓인 솥뚜껑의 검은 무쇠 표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처럼 번쩍였지요. 그것은 더 이상 천한 부엌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을 살리고 진실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떠오른 그 붉은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한양 도성 안남산골서 대감의 옛집 터에도 10년 만에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역적의 집이라 하여 잡초만 무성하던 폐가에는 목수들의 망치질 소리가 뚝딱뚝딱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기와를 올리는 인부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임금께서는 서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모두 벗겨주심은 물론이요. 그 딸 서연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시고 빼앗겼던 가산과 흩어진 노비들을 모두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대문 앞은 화려하게 복권된 아기씨를 보러 온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기 온다 서 대감댁 아기씨가 10년 만에 돌아오신다. 끼익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저 멀리서 화려한 내 가마가 아닌 소박한 쌍가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디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서연 아씨가 가마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그 단아한 자태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더욱 휘둥그레지게 만든 것은 그 뒤를 따르는 여종 덕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덕이는 곱게 차려입은 비단 치마가 거추장스러운 듯 질끈동여 매고는 등 뒤에 시커먼 무언가를 짊어지고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무쇠 솥뚜껑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뭔가 솥뚜껑 아닌가. 금은 보화를 싣고 와도 모자랄 판에 웬 녹슨 쇳덩이를 저리 애지중지한담.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문을 넘어 안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은 부엌에는 윤기가 흐르는 최신식 유기그릇과 백자 사발들이 찬장에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행랑아범들이 달려와 덕이의 등에서 솥뚜껑을 받아들려 했습니다. 아이고, 덕이 자네 이제 면천되어 안방마님 대우를 받아야 할 몸인데 이리 무거운 걸
직접 듭니까? 저희에게 주십시오. 저기 창고 구석에 넣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솥뚜껑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네. 이놈은 창고에 처박힐 물건이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이 녀석일세. 덕이는 부엌 한가운데 새로 놓인 아궁이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처럼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솥뚜껑을 가마솥 위에 올렸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 짝인 양 딱 들어맞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아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와 덕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덕아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편히 쉬래도 어찌 고집을 피우느냐, 남들이 흉본다. 덕이는 앞치마로 솥뚜껑을 정성스레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씨,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솥뚜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10년 세월을 버텼겠습니까? 밥을 지어 우리를 먹여주었고,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산짐승을 쫓아주었고, 끝내는 대감마님의 뜻까지 지켜주었는거려. 저에게는 이 투박한 쇠붙이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합니다. 덕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무쇠 솥뚜껑은 검은 진주처럼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투박하고 촌스러운 쇠덩이였으나 그 안에는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고 깊은 충심이 녹아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서대감댁 담장 너머로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보글보글 밥 끓는 소리와 함께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10년의 모진 풍파를 이겨낸 두 여인에게 세상이 보내는 가장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화려한 보석함은 잃어버렸어도 투박한 솥뚜껑 하나를 목숨 걸고 지켜낸 덕분에 서대감댁의 부엌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사람을 살리는 그 묵직한 쓰임새에 있다는 것을 무쇠 솥뚜껑은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